안녕하세요. 포스트 PMD의 생물을 담당하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경희대학교도 기출문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3개년 문제풀이 할게요. 자, 경희대의 기출, 저는 항상 기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출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할지,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 제 몸소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받아들이시고 그냥 무작정 공부하지 말고 여기서 많이 나오는구나, 어떤 형태로 나오는구나, 이걸 먼저 꼭 자기가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여러 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화학, 생물 반반 15문제, 15문제 이렇게 시험 보거든요. 생물 반절 정도 차지하고요. 다 오지선다형이 있긴 한데 그냥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가나다라 해서 그걸 합답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지선다 1, 2, 3, 4. 자, 이 경우에는 이제 하나만 고르면 되니까 비교적 난이도가 얘는 조금 쉽고요.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2점부터 5점까지 배점되어 있는데 자, 2점 배점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1, 2, 3, 4, 5보다는 이제 뒤로 갈수록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뒤로 갈수록 5점 배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가나다라. 보통 이제 4개나 이제 5개의 선지가 있고, 요거를 이제 합답형으로 해가지고, 가와 나가 맞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선지들이 존재합니다. 선지 30문항이니까 한 문제당 3분 정도 걸리죠. 제가 봤을 때 난이도로 따졌을 때는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는 문제는 생물은 없을 것 같아요. 화학은 제가 안 봐서 그런데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거나 그러지도 않고 간단히 3분 정도면 지식형 문제는 그냥 바로 쭉쭉쭉 읽어서 O, X, O, X 하면 되는 거가 있고 그래도 다른 학교랑 비교해서는 유준학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살짝 있긴 해요. 근데 3분을 넘어갈 만큼 수능처럼 엄청 복잡한 유준학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자라진 않을 것이다.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근데 화학 선생님 말을 살짝 들어보니까 화학이 조금 계산 문제가 어렵다고는 하긴 하던데 배분하면 충분한 시간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기출을 이제 중앙이랑 경희대 나와 있는 3개년 이상 나와 있는 학교가 2개밖에 없어 2개를 하는데 중앙대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주제가 달라서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제가 생물을 전공했으니까 전공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건 중요해. 그래, 나올만 하지. 이런 것들은 중앙대에서 보통 내고 중앙대는 물론 걔네도 이제 변별력을 내야 되니까 한두 문제 정도는 제가 그래,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변별력을 위해서 이 정도는 낼 수 있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런 정말 이것까지 알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한테 당연히 유리하겠죠. 꼼꼼히 읽었으니까. 근데 생물 전공의 입장에서 이것까지 꼭 외워야 되나라고 싶은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반 생물학을 넘어가는 거는 안 나오는 추세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3개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옛날 거는 조금 일반 생물학에 언급은 돼 있지만 언급되지 않은 것까지 좀 끌어다가 좀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는 반면 자기네도 알았겠죠. 그렇게 내보니까 별로 변별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분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드리는 거는 일반 생물학을 꼼꼼하게 암기하는 것을 경희대는 추천해 드리는 거야. 그 문장 하나하나 책을 꼭 읽기 바랍니다.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교재를 만들 때 캠벨을 그대로 만들면 이만큼이 되잖아요. 이만큼 교재를 여러분들이 처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캠벨 설명할 때 이제 큰 그림부터 이제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건데 다시 복습을 할 때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일찍 공부를 시작한다면 책을 꼼꼼히 한 번쯤은 다 읽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으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또 많이 나오는 챕터가 있다면 그 단어는 또 꼼꼼하게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생물, 캠벨을 크게 4개의 파트로 나누면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동물생리학, 식생분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건 2024년도만 분석을 한 건데 그 전년도를 분석해도 이 분자생물학이랑 동물생리학이 많이 나오고요. 4개년도까지 분석을 하면 얘가 비슷하긴 비슷해. 동물생리학이랑 분자생물학 문제수가 총으로는 비슷하긴 한데 과거에는 분자생물학 여기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려워. 이거는 세포생물학 나머지를 좀 다 한 다음에 보통은 이제 3, 4학년 때 전공 수준에서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예전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게 조금 더 쉬워지고 있는 추세니까, 그리고 점점 동물 생리학이 많아진 추세니까 이 3단원을 열심히 꼼꼼하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똑같은 힘을 주지 말고 물론 결국에 만점을 맞아야 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뽑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할 때 일단은 항상 고득점을 향해서 가려면 일단은 베이스는 깔아놔야 될 거잖아요. 동물 생리학을 먼저 추천해 드리고, 근데 사실 분자 생물학을 하려면 세포 생물학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묶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식생 문제는 양에 비해서 문제 수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여기는 다른 학교는 비교적 좀 그래도 여기 문제가 좀 많은데, 3개년도 4개년도 분석을 해보면 이제 많이 나온 해에도 한 3문제 4문제를 초과하지는 않더라고요. 순서로 따졌을 때 식생 문제를 조금 공부를 덜 해도 될 것 같다. 다행인 게 여기 양이 되게 많거든요. 양이 되게 많고 좀 생소한 게 많을 텐데, 생물 전공한 사람도 생소한 게 많을 텐데, 그거에 비해서 문제가 적게 나오니까 조금 부담은 적죠. 일반 생물학을 꼼꼼히 공부하는 걸 목표로 삼으시고, 주제로는 동물 생리학, 분자 생물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암기를 많이 하면 돼서 시간은 모자라지 않을 것 같다. 일단은 배점이 다 계산을 해보면 그 2점에서 5점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해보면 생물 50점, 화학 50점이에요. 그래서 50점이긴 하지만 1단계 뽑을 때 얘를 600점으로 환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300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1단계에서 뽑은 점수를 그대로 2단계에서도 가져가기 때문에 2단계에서도 그냥 60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이 절대적으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고득점을 맞게 되면 이제 나머지 파트에 비해서는 계속 전체 1000점 중에 600점을 차지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합격하시려면. 그리고 만점 맞는 학생도 많지는 않지만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 정도 해서 첫 번째 시간이니까 OT를 쭉 해드렸고, 뒤 문제도 제가 분석을 해놓은 게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가지고 그때 어디에서 얼마큼 나왔는지를 이거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2024년도만 제가 분석을 해놓은 거고 2023년도, 22년도 문제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거기 보시고 어떤 게 나왔구나, 어떤 비율로 나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각각의 홈페이지 가시면 중앙대나 경희대는 다 기출문제가 올라와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경희나 중앙대 문제는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여기 강의 때 사용했던 파일들은 다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 제가 모의고사도 보거든요.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는 당연히 문제랑 해설답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일반 생물학 주제 중에서는 4맞게. 별표 5개가 가장 중요한 거로 한다면 중요도가 한 4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세포 생물학에서 이 세포 소기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면 별표 5개야. 근데 그 중에 이제 4맞게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다. 4맞게. 항상 공부를 시작할 때는 용어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냥 직관적으로 4맞게니까 그냥 4맞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 개념인지를 항상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생각을 하시면 미토콘드리아 세포 안에 막으로 돼 있어. 미토콘드리아. 자, 여기 세포라고 한다면 세포 소기관 맞고 미토콘드리아 외막과 내막으로 돼 있어. 막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내막계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막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내막계는 그러면서 막을 만들어내는 데가 이제 소포체랑 SER이랑 이제 골지체거든요. 그 만들어진 막이 서로 역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애를 통칭해서 내막계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 세포 안쪽에 안내자에 막인데 걔네들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 곳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서로 교환하는 막계를 가졌을 때 이렇다고 하자. 그렇죠. 이 미토콘드리아 막은 소포체 막으로 오지 않아. 왔다 갔다 하지 않아. 근데 소포체 막에서는 소낭이 떨어져가지고 골체로 가. 그럼 또 골지체 소낭이 떨어져서 소포체로 오기도 해. 그러니까 얘 막이 얘고 얘가 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소포체 막이다 고정해서 말할 게 아니라 얘는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세포 막도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의 막의 시스템으로 봐야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
내막 말고 외막 같은 경우는 이 소포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막이 핵의 외막을 이루기 때문에 핵 내막계 시스템이 됩니다. 소포체 맞고요. 그 다음에 소포체에서 골지치가 많아요. 골지치에서 떨어져 나온 이 소낭들이 리소좀을 형성하거든요. 리소좀도 내막계 맞고, 그 다음에 식물에서의 리소좀에 해당하는 게 액포야. 그래서 이것도 캠벨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액포도 리소좀의 한 종류이며 내막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소좀이랑 똑같진 않아. 액포랑 리소좀이랑 유사해. 맞습니다. 리보좀은 막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틀리고요. 미토콘드리아는 막으로 되어 있지만 서로 시스템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틀리고요. 퍼럭시좀이나 엽록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비내막계로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미토콘드리아, 퍼럭시좀, 엽록체. 얘는 비내막계에 속해요. 지식형으로 얘네들은 틀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비읍.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17번. 다음은 파지의 복제 주기와 생활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그냥 생물을 전공했다고 했을 때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게 좀 이제 중앙대보다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중요도로 따졌을 때는 생물을 공부했을 때 이걸 꼭 알아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온순 파지와 용원성 파지 이런 걸로 꼭 굳이 구분해야 되나? 그런 면에서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일반 생물학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고등학교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지는 이제 세균을 감염하는 바이러스를 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 단백질 껍데기와 핵산, 보통 DNA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껍데기와 핵산. 뭐든지 항상 이제 발견을 하면 걔네들을 이제 분류를 해놔야 우리가 인식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분류할 때 그냥 이렇게 크게 분류한 거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이 세균에 감염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을 온순 파지, 템퍼릿 파지, 그 다음에 용균성 파지, 온순 파지를 용원성 파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용균성 파지는 이 균이 세 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해하다의 용자입니다. 그러니까 세균한테 들어가서 무조건 그 세균을 용해시키기만 하는 생활사를 가진 온리 용해만 할 때 걔를 용균성 파지라고 해. 뭐 티포파지나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람다 파지 이런 애들은 용균성 생활사를 가질 수 있고 용원성 생활사를 가질 수 있을 때 그를 온순 파지 혹은 용원성 파지라고 부릅니다. 지식형으로 맞아. 온순 템플 파지는 용원성 생활사와 용균성 생활사를 모두 보인다. 맞습니다. 캠벨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캠벨에 온건성 파지 똑같은 말이야. 템퍼리 파지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용어가 좀 여러 가지야. 온건성 파지가 그러니까 용균성 생활사와 용원성 생활사를 모두 하는 템퍼리트 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종의 이름이 람다 파지야. 그러니까 온건성 파지, 템퍼리트 파지가 여러 종이 있어. 여러 종. 걔네들이 다 온건성 파지에 속하는데 그 중에 한 종류가 람다 파지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활사, 어떤 때는 이런 생활사. 처음에 1번 람다 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꼬리섬유, 단백질이야. 이 단백질이 세균에 있는 단백질하고 결합해가지고 파지의 DNA가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 파란색 잘 보이시나요? 파란색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여기는 이제 어떤 효소들이 있어. 파지가 가진 효소들에 의해서 일단 처음에는 이 온건성 파지인 경우에는 대장균, 까만색은 대장균의 DNA거든요. 대장균의 DNA 안으로 삽입돼요. 그럴 때 이 형태를 가리켜서 대명사, 이것도 그냥 용어니까 외워두세요. 프로파지라고 하더라. 프로파지. 동물세포에 감염해가지고 이 세포 안으로 이렇게 삽입, 아예
숙주세포 안으로 삽입됐을 때 걔는 프로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프로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얘가 왜 행복하냐면 세균이 증식할 때, 세균이야, 바이러스 아니야. 세균이 증식할 때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건 줄 알아. 그래서 복제할 때 이 전체를 다 복제합니다. 그래서 딸 세포, 세균이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을 했을 때 여기도 파란색이 있고 여기도 파란색이 있죠. 파지가 실제 분열하진 않았지만 그냥 세균이 세포 분열하면 프로파지의 숫자도 늘어나는 거니까 일종의 자기가 가만히 손 안 대고 고픈 것처럼 증식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걸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 분자가 다 있어가지고 지금 얘가 곧 죽거나 이 세균이 곧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럼 탈출해야지. 아니면 지금 자손을 만들어가지고 파지를 바깥으로 내보내면 엄청 많이 또 증식할 수 있는 거야. 환경이 너무 좋을 때. 근데 다 어떤 조절이 있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제 더 좀 어렵게 말하면 이 파지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 CI라고 하는 유전자가 억제되고 크로라고 하는 유전자가 증가하면 이런 환경이 되면 이런 분자들이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이 단백질을 크로를 많이 만들어. 그러면 크로가 또 이제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얘를 잘라주는 효소, 엑소지네이즈를 활성화시키면 얘가 잘라져서 나와요. 이 파란색 DNA 가 잘라져서 나와. 그런 환경이, 특별한 환경이 됐을 때 다시 이렇게 파랗게 잘라져 나오면 얘가 증식을 해가지고 이 파란색 DNA가 여러 개가 되고 여기부터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 껍질을 여러 개 만들어서 자손을 여러 개 만들어. 그 다음에 세균을 분해해가지고 뻥 터트리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요 왼쪽의 생활사를 우리가 용균성 생활사라고 하고 이 용원성 퍼지는 용원성 생활사와 용균성 생활사를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용균성 생활사 할 때는 뭐 한다고? 증식을 할 때 숙주세포가 터진다, 죽는다. 맞습니다. 용원성 생활사에서 숙주세포 DNA 안으로 삽입되어 있을 때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세균에서는 이제 바이러스를 파지라고 부르는 것일 뿐 파지가 곧 바이러스예요. 파지를 프로파지라고 한다. 그림 보면서 설명했었네요. 특정 화학 물질이 온순파지가 용균성으로 들어가도록 하더라. 아까 말한 분자라는 크로가 있는데 이제 크로 자체가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주변의 환경, 화학 물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얘가 활성화되는 거니까 4번 맞다. 이렇게 1, 2, 3, 4, 5일 때 애매한 게 항상 있긴 있어. 근데 5번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용원성 생활사에는 파지 DNA는 복제되었죠. 숙주세포가 알아서 복제를 시켜줬죠. 그래서 5번이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5번을 답으로 해야 된다. 끝. 18번. 다음 중 칼슘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칼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 묶어서 낸 거야. 이렇게는 많이 안 내. 이게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캠벨 책에 다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칼슘이란 주제로 묶어서 캠벨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묶어져 있어도 그 신호전달에서는 신호전달에 칼슘으로만 이렇게 묶어져 있지 여러 단원에 걸친 내용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지 않아요. 이게 조금 이제 난이도가 그래서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는 어렵지 않은데 생물을 이제 통합적으로 공부해야만 문제를 풀 수는 있고 중요도는 이렇게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어떤 단원이든 칼슘이 생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보기 하나하나는 다 중요하다. 공부는 꼭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뭐 근육 수축할 때도 필요하고 신호 전달 때도 필요하고 뼈를 만들 때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혈액 내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이제 호르몬 챕터인 거고 요거는 이제 세포 내 신호 전달에 대한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세포 안에는 칼슘 농도가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SER 안에 능동적으로 칼슘을 펌프인하는 단백질, 펌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세포 기질에 있는 칼슘을 이 SER 안으로 능동적으로 집어넣은 거니까 세포 기질에서는 칼슘 농도가 굉장히 낮고 여기 저장돼 있어. 그러다가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싶을 때 이 칼슘이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양성이 있어.
모든 세포가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IP3야. 지금 여기서 칼슘이 증가해야 돼. 그럴 때 세포 밖에서 어떤 자극이 와. 그러면 그 자극원과 결합하는 수용체가 결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포 안에 IP3, 이노지톨 3포스페이트. IP3가 이 안에서 증가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 이것까지 다 설명하는 건 너무 이 문제에선 오버야. 이건 신호전달 단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IP3라고 하는 게 이노지톨 3포스페이트 당인데 이노지톨인데 여기 인산이 3개 있어가지고 이노지톨 3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거야. 이노지톨 3포스페이트 인산이 3개 있다고 해서 그러면 걔랑 결합하는 수용체가 이 SER막에 존재하는데 여기 결합하면 그러면 그 수용체는 수용체인과 동시에 이온 채널이에요. 결합하면 채널이 열려. 그럼 칼슘이 이 안쪽이 많고 이쪽은 낮기 때문에 밖에서 이 SER 안에서 세포 기질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노지톨 3인산이 존재하면 SER 활면 소포체로부터 칼슘 이온이 방출됩니다. 지식형이.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하고 이건 너무 구석에서 냈다고 할 수 없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1, 2, 3 써주고 너무 땡큐죠. 1번이 바로 답이 돼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서 신호 전달에서 여러 가지 또 블라블라블라 해서 어떤 세포 내에서 일어나야 될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신호 전달에서 단백질이 아닌 비단백질성의 작은 분자들이 신호 전달로 사용되었을 때 걔를 세컨드 메신저 2차 신호 전달자라고 부르더라. 세컨드 메신저 비단백성의 세포 내 신호 전달에 참여하는 분자 이거를 세컨드 메신저라고 통칭하자. 그래서 IP3도 단백질이라고 당 종류이기 때문에 얘도 세컨드 메신저에 속해요. 이런 거나 뭐 CAMP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컨드 메신저들입니다. 지식형 맞습니다. 이건 맞아. 자, 그 다음에 칼시토닌은 뼈로부터 칼슘을 방출을 받고 신장에서 칼슘의 배출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칼시토닌 부갑상샘 호르몬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칼슘 조절 기랑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 내 칼슘 농도, 아까 세포 말고 혈액 내 칼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칼슘이 너무 많으면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갑상샘에서 나와요. 분비돼요. 혈액내를 모니터링 하는 애가 있겠죠. 예. 모니터링 하다가 너무 많아. 그러면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을 분비해. 그럼 혈액에 있는 칼슘이랑 인산이랑 합쳐가지고 뼈를 만들죠. 뼈는 칼슘 포스페이트랑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니까 얘를 가져다가 뼈를 만든 동시에 단백질인 콜라겐을 합쳐가지고 뼈를 만들 수 있어요. 얘가 아니라 얘가 이제 나오면 이제 조골세포가 이렇게 하는 거죠. 뼈를 만드는 세포. 그러다가 이걸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낮을 때도 있겠지. 혈액의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부갑상샘에서 부갑상샘 호르몬,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이 나와요. 이 하위 단계로 바이타민 D가 있는데 바이타민 D 자체는 메인리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혈액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겠죠. 서로 반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둘을 이제 기랑 호르몬이라고 하죠. 이 둘을 기랑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칼시토닌은 뼈로부터 칼슘이 방출되는 걸 막고 신장에서 칼슘 이온의 배출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하나만 외우면 답이 틀리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반대 메인이 이 두 개가 칼슘의 농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제가 외울 때는 그냥 칼슘을 뼈에 저장한다고만 했지만 칼슘의 농도를 높았을 때 낮추는 모든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칼시토닌은 조골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뼈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고요. 칼시토닌은 부갑상샘 호르몬이 안 나오게 해야 되겠죠. 나오면 갑자기 뼈가 녹아서 칼슘이 방출되니까. 그러면서 또 신장에서
칼슘의 배출을 증가시켜야 혈액 내 칼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좀 높았을 때 나오는 거니까 신장에서의 칼슘의 배출을 증가시키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칼슘 농도를 혈액에서 낮추는 거로 외우시면 이 3번이 맞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부갑상선 호르몬은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간접적으로 혈중하는 얘가 직접적으로 높이기도 해. 얘가 파골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뼈를 녹이기도 하고 신장에서 배출을 얘는 낮추겠죠. 낮추기도 하고 얘가 바이타민 D를 활성화시키면 이 바이타민 D가 장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켜서 혈액의 칼슘 농도를 다시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바이타민 D를 통해서 장에서 하는 거니까 걔를 간접적이라고 한 거야. 장에서 흡수. 그 역할은 바이타민 D가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제 근육 수축을 할 때 칼슘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근육 수축 시 칼슘의 기능. 그래서 각각은 다 중요한 주제야. 각각은 다 잘 나오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이걸 이렇게 묶어서는 잘 안 내는데, 모든 단원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자, 근육 수축할 때 어떻게 해? 액틴과 마이오신의 상호작용으로 근육이 수축하죠. 이 정도까지만 일단 설명할게요. 그러려면 액틴과 미오신이 서로 붙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이 트로포미오신이 액틴과 미오신의 상호작용 자리를 붙잡아주고 있어. 그래서 1번부터 하면은 근육이 수축할 때 운동신경에 자극이 오면 근육 내에서 칼슘 농도가 증가합니다. 위에서 1번에 썼죠. 원래 평상시엔 칼슘 농도가 낮아. 세포 안에서는, 세포 기질에서는. 그래서 자극이 오면 칼슘 농도 높아지는데 얘는 신호 전달자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 트로포닌 중에 이 트로포닌 C에 결합합니다. 결합. 결합은 트로포닌 C에 했는데 그러면 그거랑 붙어 있는 이 트로포미오신이 구조 변화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위로 올라가. 그러면 이제 결합할 수 있는 자리가 노출됩니다.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할 수 있는. 변한 게 안 그려져 있네. 여기로 그려져 있는데 이건 좀 트로포미오신이 단면이면 단면. 이걸 단면으로 했을 때 원래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비껴서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할 수 있는 자리. 이 그림으로 설명하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쫙 비끼면서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할 수 있는 자리가 노출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미오신 머리가 움직이면서 근육은 수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맞아요. 칼슘 이온은 트로포닌 복합체, 그 중에 트로포닌 C와 결합하고 그러면 트로포마이오신이 구조 변화해서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하게 된다. 맞습니다. 답은 일찌감치 찾았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자, 다음 중 각종 약물에 대한 내성의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현상을 고르시오. 보통 이제 활면소포체를 이게 이제 구석에 나온다는 그런 거죠. SER은 중요해. SER, 활면소포체, 매끈면소포체 잘 알아야 돼. 그 중에 약물의 내성까지 꼭 알아야 되느냐. 약대 가서 배워도 되는데 얘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시험에 나왔더라.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일반 생물학의 구석에 써있긴 해. 각종 약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약물이 들어오면 보통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흡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약물이 우리 몸에 도달했다는 걸 판단하는 것은 혈액에서 그 약물의 농도가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혈관 아래에 있는 혈액에서 약물의 농도가 증가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주사를 맞기도 하지만 보통 많이 먹잖아요, 약을. 약을 먹으면 흡수는 장에서 할 거 아니야. 장에서 흡수된 것들은 일단은 간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간에 있는 세포에 SER에는 피토크론 P450이라고 하는 효소가 존재합니다. 피토크론 P450이라고 하는 효소가 존재. 간에 있는 세포의 SER에 막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물질들이 들어오면 걔네들을 수산화해주는 효소입니다. 그러면 물에 잘 녹는 형태가 바뀌고 물에 잘 녹아야만 우리 소변으로 배출되거든요. 소변으로 배출. 늘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간에서 많이 발견되죠.
그래서 약물에 따라서 이 효소의 양이 바뀌기는 해요. 그래서 약물을 먹으면 갑자기 P450이, 시토크롬 P450의 양이 막 늘어나면 어떻게 돼? 그럼 약이 왔을 때 더 잘 분해가 되겠지. 활면소포체가 발달해. 어떤 약물들을 먹거나 그러면 항상 그 시토크롬 P450이 일정한 게 아니라 그 효소의 활성이 증가하게 되면 약물의 분해가 훨씬 잘 돼. 그러면 약물을 먹어도 효과가 없죠. 그걸 뭐라고 해? 내성이라고 하는 거지. 분해가 잘 되니까 약물의 효과가 없어. 약물의 내성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세포 소기관 중에 SER의 기능을 묻는 문제다. 근데 좀 구석에서 냈다. 이 정도. 일본 생물학 수준의 문제이긴 하다. 답은 4번. 20번. 다음은 진핵생물 유전자 발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며. 그래서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경희대는 유전자 발현 조절.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공부해 두셔라. 또 원액이랑 진액이랑 달라. 원액은 이제 오페론 공부해 두시면 되고요. 얘도 중요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때 설명할게요. 이거는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유전자 발현은 유전자랑 제가 유전자 발현은 다르다 항상 강조하는데 세포들은 어떤 DNA 형태로 나중에 RNA나 단백질이 될 수 있는 유전자라는 걸 가지고 있어. 유전자 A라고 해봅시다. 근데 유전자가 DNA 상태로만 있으면 사람이 관찰되는 형태로는 발견되지 않아. 걔가 전사돼서 RNA가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발현됐다고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말고 대부분 우리가 발현을 보는 아들은 이 RNA가 세포 기질에서 단백질이 되고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항상 어떤 역할, 기능을 하잖아. 그러면 사람 눈에 관찰되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하죠. 표현형으로 관찰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RNA도 분석하기 때문에 꼭 단백질이 안 돼도 우리가 유전자 발현됐다라는 걸 이제 검증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이제 보통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유전자고 얘가 RNA가 되거나 단백질이 되는 것을 유전자 발현 과정, RNA가 단백질이 됐을 때 유전자 발현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가 조절되고 있다고요. 그 조절에서 꼭 알아야 됩니다. 세포는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를 발현하지 않는다. 이것도 일반 생물학 책을 쭉 읽어보면 다 내용이 있어가지고 알고는 있어야 돼요. 캠벨 책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전형적인 인간 세포는 단백질 암호 유전자 중 대략 2분의 1에서 3분의 1가량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 30%에서 50%.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엄마랑 아빠로부터 이제 유전자를 받죠. 그래서 우리 한 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쌍으로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1번 염색체 유전자 A, B, 2번 염색체 C, D, E, 3번에 F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이제 그냥 문자로만 할게요. 저희가 체세포 분열해가지고 우리 몸 몇십 조개의 세포를 다 만들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세포 분열할 때는 생세포 말고는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딸세포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세포가 5개라고 하면 여기 모두 A, B, C, D, E, F가 다 있다고요. DNA는 다 똑같다고. DNA, 유전자는 모두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4번에 나와 있죠. 한 개체, 한 사람에 존재하는 체세포들은 이론적으로 모두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론적이라고 하냐면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좀 달라지거든요. DNA가 달라지면 유전자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됐을 때 동일한
부모와 똑같은 DNA를 가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모두 유전자가 동일할 수 있다. 자, 그 중에 이제 A라는 유전자가 만약 우리 해당 과정을 하는 유전자라고 한다면 간세포든 근육세포든 신경세포든 다 해당 과정으로 에너지는 만들어야 되니까 해당 과정된 유전자가 A라고 한다면 얘가 간세포라고 합시다. 간세포도 A 유전자는 RNA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어. 그럼 발현됐다고 할 수 있죠. A 유전자가 발현. 마찬가지로 근육세포도 해당 과정은 해야 되니까 A 유전자 발현돼. 신경세포도 A 유전자 발현돼. 그래서 대량 발견되는 이것들은 모든 세포가 다 필요한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발현되냐면, 여기서 B라고 하는 거는 간세포라는 걸 특정 지으려면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 간세포에서 만약에 알부민이 만들어진다고 해보자. 그럼 알부민은 다른 데 말고 간세포에서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알부민. 다른 데 만들 필요 없어. 그래서 B는 여기서만 발현하면 돼. 여기는 B 유전자가 있지만 얘가 근육이 알부민을 만들 필요는 없어. 안 만들어. 신경세포도 안 만들어. 평생 발현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발현되는 게 있고 발현되지 않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세포는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를 발현하지 않아. 자기한테 필요한 유전자만 약 30%에서 50%만 발현하더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근육은 뭘 만들어야 돼? 액틴 미오신 그거 만들어야 돼. 근육의 특징적인 구조를 만들어. 그러려면 D가 반드시 발현돼야 돼. 여러분들 알기 쉬우라고 액틴 미오신이라고 말했지만 액틴 미오신 다른 데서 만들어질 수도 있어. 이제 근육에서는 반드시 D가 발현돼야 돼. 그러면 D는 여기서만 발현되고 여기서 발현 안 되겠죠? 발현 안 될 거 아니야. 신경세포, 신경세포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F가 반드시 필요해. F는 여기서만 발현되고 다른 데서는 발현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신경세포, 근육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분화된 세포입니다. 분화된 세포. 그러면 보통 다른 세포들보다 약간 적은 수의 유전자들을 발현해. 무슨 말이냐. 자, 스템셀 알죠? 스템셀. 줄기세포. 얘네들은 나중에 체세포가 돼서 간이 될 수도 있고 근육이 될 수도 있고 신경세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때는 B도 발현될 수 있어야 되고 D도 발현될 수 있어야 되고 F도 발현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상태로 존재합니다.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아예 신경세포가 돼버리면 F만 발현하면 되죠. 이게 분화되었다고 합니다. 분화. 스템셀에 비해서 어떤 특정 세포로 바뀌는 거, 이걸 우리가 분화, differentiation이라고 부릅니다. 분화되었다는 뜻은 유전자의 발현이 확정된다는 말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발현 안 돼도 되는 것과 발현되는 게 확 정해진다고. 스템셀에서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발현되고 뭔가 결정된 애들은 조금만 발현되더라. 이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캠벨에 있는 내용이니까 3번 바로 틀립니다. 복잡한 기능 수행하는 거 많지만 유전자 발현 순으로 봤을 때는 얘는 분화된 세포이기 때문에 보통 세포들보다 더 적은 유전자를 발현해요. 3번 틀립니다. 자,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안 발현되느냐 해서 5번 중요합니다. 이건 다른 형태로 문제가 잘 나오니까 꼭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유전자 발현과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되게 많아. 그 중에 히스톤 단백질, DNA 구조 등등등 많습니다. 그 중에 히스톤 굉장히 중요해.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여러분 시험에 또 나올 수도 있어. 꼭 알아두셔야 돼. 히스톤 단백질은 DNA랑 같이 있는 핵 단백질을 말해. 모식도로 나타냈을 때 요 지금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DNA 이중 나선이야. 근데 우리 핵 안의 DNA는 그냥 혼자 DNA만 존재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늘색처럼 보이는 히스톤 단백질들과 같이 있어요. 히스톤 8개. 종류는 4가지야. 2A, 2B, 3,
H4가 각각 2개씩. 히스톤 2A, 히스톤 2B, 히스톤 3, 히스톤 4 얘네들이 2개씩 총 8개죠. 총 8개가 하나의 사실 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 원통형 구조로 돼 있고 걔를 DNA가 이중나선이 2바퀴 둘러싼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중심 뉴클레오좀이라고 부릅니다. 중심 뉴클레오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 끝에는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띤 히스톤 단백질들은 이렇게 생겼어. 2A든 2B든 3B든 4번이든. 근데 항상 이쪽이 N말단이더라. 암기하시면 됩니다. N말단은 단백질에서 항상 아미노말단 쪽을 말하죠. 약속하기로 그걸 앞쪽이라고 했습니다. 아미노산들로 구성되는 단백질의 N말단 쪽에 플러스를 띤 아르기닌이나 리신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 걔네들은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헥사는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플러스를 띠고 있을 때는 마이너스랑 잘 붙어 있어서 얘네들이 꽉 붙어 있어. 뭔가 꽉 붙어 있으면 유전자 발현, DNA로부터 RNA 만드는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겠지. 그래서 이 히스톤이 원래 형태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면 DNA는 응축되어 있고 그럼 유전자 발현은 잘 되지 않더라. 외우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띈 이 아미노산에다가 아세틸기를 전달해주는 히스톤,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는 효소가 있어. 걔네들이 여기 N말단 쪽에 아세틸기를 전달해주면 전하가 플러스이다가 아예 전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DNA는 마이너스. 얘는 전하를 띄지 않기 때문에 원래 붙어있다가 좀 떨어지지. 전하를 띄지 않으면 얘는 풀린 형태가 되고. 그럼 여기도 그림에도 나와 있죠. 지금 풀어져 있죠. 그럼 여기에 RNA 만들기 쉽겠죠. 유전자 발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톤의 구조 자체, N말단의 구조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쳐요. N말단의 유전자 변형은 유전자 발현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자, 2번이 맞는데 2번은 또 좀 어려워. 서로 다른 염색체 선재된 유전자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공통된 조절 요소의 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렵다. 자, 우리 스테로이드 2차 성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차 성징. 2차 성징이 나타났을 때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증가해.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세포 안으로,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냥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핵 안으로도 그냥 들어가. 근데 우리 몸 안에 아까 유전자가 이렇게 여러 개 있다고 했죠. X 유전자, Y 유전자, Z 유전자, 뭐 W 유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2차 성징이 나타났을 때 유전자 하나만 발현될 것 같아? 보통 남자가 2차 성징하면 수염도 나야 되고, 골격도 크게 만들어져야 되고, 뭐 키도 커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똑같은 말인가? 아무튼 유전자 하나가 발현돼서는 2차 성징을 나타낼 수 없다고. 유전자 여러 개가 동시에 발현돼야 되잖아. 근데 테스토스테론 하나 나왔을 때 이렇게 유전자를 여러 개 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봤더니 자, 이 X라는 유전자가 만들어져서 RNA가 돼서 단백질이 되는 부분은 여기야. Y는 여기고 Z는 여기야. 그래서 당연히 얘는 기능이 다르니까 요 단백질과 요 단백질과 요 단백질은 다르지만 걔네들이 동시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봤더니 이 테스토스테론이랑 어떤 단백질 뭐랄까 G라고 합시다. 단백질 G가 결합하고 해봐. 그런데 이 G라는 단백질이 이 유전자의 특정 부에 붙었을 때 이 유전자가 발현된다고 하면 여기는 달라도 여기에 염기서열이 만약에 A, G, C, C라고 한다면 얘가 와서 달라붙을 수 있다고 해봐. 그러면 얘도 A, G, C, C 얘도 여기에 A, G, C, C를 가지면 한 분자는 아니겠지. 테스토스테론 양이 여러 개니까 이렇게 생긴 애도 여러 개가 있겠지. 여러 개가 여기도 붙거나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으니까 테스토스테론 하나만 증가하면 수염도 나고 골격도 커지고 키도 커질 수가 있겠죠.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지금 X, Y, G가 동시에 발현하려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들이 동시에 발현되려면 통합적으로 조절되는
공통된 조절 요소. 저는 이걸 뭐라고 써? A, G, C, C라고 한 거죠. 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같이 조절돼야 되는 애들은 그 조절 영역에 같은 염기 서열 혹은 뭐 인앤서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조합은 뭐냐? 조합. 여기까지 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보통 이 조절 요소 부분에는 하나로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AGCC라고 하는 조절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또 몇 개의 조절 요소들의 조합으로 유전자가 발현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로도 이해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보다는 많이 있어서 그런 애들의 여러 개가 동시에 결합했을 때 조절되더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실제 그렇습니다. 조절 요소가 이렇게 AGC 시스템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고 조절 요소 앞부분에 여러 개가 좀 조합으로 돼 있어. 걔네들이 이제 동시에 조절됐을 때 발현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걸로 조절되더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자, 환경적인 요인이 DNA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자, 이걸 이제 후생 유전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고 난이도가 좀 있으며 이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 일반 생물학 수준보다 조금 높아요. 캠벨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효소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일반 생물학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더라. 다른 학교보다 조금 어려워요. 우선 유전자는 뭐냐면 요 사람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얘로부터 태어난 아이들도 A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죠. DNA는 동일한데 이 사람은 A 유전자가 발현돼서 RNA 단백질이 돼서 A 단백질의 표현형이 나타나. 근데 얘는 A 유전자가 있는데도 이 아빠로부터 물려받았는데도 이상하게 이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 이상하네.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거에 통칭해서는 후생 유전학이라고 해요. 에피제네틱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잘 알려지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로 뭐가 있냐면 DNA 메틸레이션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 DNA는 똑같은데 얘는 발현되고 얘는 발현이 안 될까? 유전자를 쭉 살펴보면 아까처럼 유전자 A의 기능을 하는 RNA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영역이 있다면 그들의 이 조절 부위가 있더라. 조절 부위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면 DNA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염기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 진핵세포는 대부분 이 조절 부위에 CG, 염기쌍 아니에요. CPG가 많더라. 자, 염기쌍 CG랑 CPG는 다릅니다. DNA 항상 5'to 3' 방향으로 돼 있죠. 여기 안에 염기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DNA는 아주 극히 예를 제하고는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대 가닥은 원래 이 가닥에 어떤 한 가닥에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죠. 5', 3' 방향이 다르며 그러나 염기쌍은 G 반대편에는 C가 A 반대편에는 T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역평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C 다음에는 그 염기쌍은 G로 되어 있으니까 CG 염기쌍은 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뭐 돌연변 이런 걸 제외하고는 항상 CG 염기쌍이 일정해. 그거 말고 CPG는 뭐냐면 이 5' to 3' 방향으로 C 다음에 G가 있을 때 그걸 CPG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염기와 이 염기, 즉 이 뉴클레오티드와 이 뉴클레오티드를 연결할 때 인산 T 에스터 결합을 하는데 여기 인산 P가 있거든요. 그래서 CPG라고 부르는 거는 5' to 3' 방향으로 C 다음에 G가 있을 때. 그래서 요거는 CPG라고 부르지만 요거는 CPG라고 부르지만 요거는 CPG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절부에는 이 CPG가 굉장히 많으며 여기 사이토신의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으면 자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자 진핵세포에서 후생유전학에서 DNA의 CPG 중에 조절 부위에서는 C의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으면
유전자 발현이 잘 안 되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암기하시면 돼요. 진핵세포에서는 CpG 아일랜드가 조절 부위에 많으며 그 조절 부위에 C의 메티라가 되면 발현이 되지 않더라. 그 다음에 이 구조가 사이토신인 건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되냐? 외워야 됩니다. 중요한 분자 있잖아요. 아미노산이라든지 핵산 몇 가지는 이런 분자 구조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사이토신입니다. 저는 이럴 때 이렇게 5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유라실, 여기가 5호로 되어 있는 건 유라실. 여기가 NH2로 되어 있으면 사이토신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1, 2, 3, 4, 5 중에 이제 5번 자리에, 5번 탄소 자리에 메티라가 돼요. 그래서 5번 자리에 메티라 되어 있는 사이토신에서 5 메틸레이티드 사이토신. 이렇게 되면 유전자 발현은 감소한다고. 자, 이걸 누가 하냐면 DNA 메틸 트랜스퍼레이즈, DNMT라고 하는 효소가 한다. 이번에 그냥 외워두세요. 일반 생물학을 넘어선다고 했죠. 그냥 외워두세요. 그래서 그림에서는 지금 사이토신에 메틸기를 붙여넣는 건데 이 효소 A는 DNA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다. 외우시고 덴메틸레이즈 굉장히 유명하죠. 덴메틸레이즈는 아데닌을 메틸화시키는 효소입니다. 이게 아데닌의 A고 메틸화의 M입니다. DNA에 있는 아데닌을 메틸화시키는 효소. 이건 원핵세포에서 나타나요. 원핵세포는 GATC 중에 이 GATC라고 되어 있어야 돼. 그 중에 A의 메틸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뭔가 여러 가지 조절을 합니다. 그 A의 메틸화를 시켜주는 효소가 덴메틸레이즈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려. 기억은 틀려. 나머지는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합답형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갔을 때는 내가 정말 진실을 탐구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답을 찾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기획을 지우니까 확실히 틀린 걸 지우니까 1번이나 4번이 답이 되는데 그 중에 답을 결정하는 건 미음이니까 미음을 먼저 시험장에서는 보셔야 되겠죠. DNA 메틸화는 유전체 각인 현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런 게 어렵다고. 이 문장 하나는 굉장히 쉽지만 이거를 담고 있는 내용 자체는 사실 굉장히 양이 많고 복잡하긴 한데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은 조금 어려운데 설명을 할게요. 근데 만약에 나가 필요 없다 하면 여기 스킵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유전자 중에 이제 프레더-윌리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다음에 엥겔만이라고 하는 유전자. 이 두 가지가 사람 유전체의 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PW라고 그냥 쓸게요. 프레더라는 사람하고 윌리. 사람 이름을 따라서 프레더-윌리 유전자라고 불러요. 프레더-윌리. 사실 신드롬까지 해서 프레더-윌리 신드롬 유전자라고 불리는데 자, 이게 아빠의 유전자라고 해봅시다. 이게 엄마 유전자라고 해봅시다. 유전자, 원래는 사실 더 정확히 그림을 그리면 이제 스케일의 문제인데 더 정확히 그리면 뭘로 그려야 돼? 원래는 염기 서열로, 이중 나선으로 그려야 되겠죠. 이것도 유전자니까 여기에 조절 부위에 CpG가 있겠지? CpG. 네, 그리고 여기에 메틸화가 되면 유전자 발현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유전체 각인, 이건 고유명사, 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각인,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물에서 유전체 각인이라고 하는 건 요걸 말하는 거야. 각인이라고 하는 거는 생식세포 형성 시 유전자의 메틸화가 결정이 되는데 그 유전자에 따라 프레더-윌리 유전자는 아빠 것만 발현, 엄마 것만 메틸화 되는 겁니다. 되도록 디자인돼 있어. 그게 바뀌지 않아. 항상 그래. 외우셔야 돼요. 그냥 그런 거야. 각인 유전자라고 하려면 부모 중에 하나만, 꼭 아빠 것만 아니라 부모 중에 한 명의 것만 발현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거야. 생세포 시 결정이 되는 거고 수정 후에 혹은 수정 다음에는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물론 이제 내가 다시 또 생세포를 만들 때 바뀔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근데 그 발현되는 그 기작이 바로 DNA 메틸화로 결정되더라. 지식형이야. 그걸 이제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하나의 그냥 문장으로 바꾼 거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 그 전에는 어떻게 메타를 해야 되는지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생식세포를 만들면 아빠로부터 만들어진 생식세포에 이 프레들리 유전자는 메티라가 안 돼. 발현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근데 엄마는 여기에 메티라 되어 있든 안 돼 있든 상관없어. 무조건 생식세포 만들 때 그게 결정이 된다고. 생식세포 만들 때 아이고, 난자지. 이 프레더 윌리 유전자는 메티라가 됩니다. 무조건. 그게 각인 유전자의 특징이라고 생식세포 결정되는데 그냥 유전자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가 다 유전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엄마께 메티라가 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그래서 얘랑 만나서 수정란이 형성된다면 엄마 것만 메티라 되어 있다고요. 아빠 건 메티라 안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낸 모든 세포, 모든 딸 세포에서 다 그래. 이 아빠 것만 발현되고 엄마 건 발현이 안 돼요. 그냥 그런 거야. 메티라로 결정이 되면 수정된 다음엔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그거는 메티라에서 되더라. 그래서 DNA 메티라는 유전체 각인 현상을 설명하는 현상이다. 맞다. 말했죠? 이때 이제 세포 분열 동안 DNA 메티라는 보존 유지된다라고 했는데 각인에선 그런 거고 다른 때는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제 발현이 안 됐다가 됐다 할 때 조절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애매한데 어차피 지금 합답형에서 리을이 확실히 맞고 기억이 틀리기 때문에 답은 4번밖에 될 수 없어. 4번인 거고 이거는 사실 그때 다릅니다. 예외가 있긴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맞아. 대부분 한번 세포가 발현이 안 되기로 하면 메티라는 보존 유지되지만 이 발현이 조절될 수 있는 유전자도 있거든요. 발현이 안 되다가 되는 유전자가 있을 수 있잖아. 걔네들은 메티라가 되었다가 메티라가 안 되기도 해, 원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 되게 애매한 보기인데 답을 고르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4번을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니는 완전히 맞죠? 포유동물에서 제가 설명했죠. CPG라고 하는 다이 뉴클레오티드의 C 부분에 메티라가 되더라. 대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맞습니다. 니는 완전히 맞고. 자, 디귿도 좀 애매해. DNA 메틸기는 탈메티라 효소에 의해서 제거될 이것도 수 있다고 하니까 맞는 거죠. 사실은 진핵세포에서는 이 메티라도 얘가 하고요. 원래 정반응과 역반응을 다 할 수 있는 효소들이 있잖아. 그치? 헥소키나제 이런 애들은 정반응만 할 수 있지만 다른 해당 과정에서 다른 과정을 촉매한 효소, 비가역적 단계가 아닌 가역적 단계는 하나의 효소가 정반응도 하고 역반응도 하죠. 그래서 DNMT는 사이토신의 메티라를 시킬 수도 있고 뗄 수도 있어. 뗄 작용을 하면 걔를 디메틸레이즈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얘 원래 이름 이거니까 이것도 되게 애매하죠, 사실은. 탈메티라 효소가 따로 있는 것처럼 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이토신은 얘가 둘 다 해. 근데 만약에 얘를 다른 방식으로 떼려면 다른 효소들이 이 구조를 여러 차례로 바꿔서 다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명칭을 그냥 원래는 다 붙이면 원래 고유명사로 저 디메틸레이즈가 진액에서는 따로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뗄 때 얘가 하든지 각각의 단계는 뭐 산화를 시킨다든지 뭐를 다른 걸 뗀다 변화를 시킨. 그래서 여기 효소들 이름 중에 디메틸라즈는 효소가 지식형으로는 없어. 근데 기능적으로 메틸기를 떼면 디메틸레이즈라고 할 수는 있으니까 얘가 떼주는 기능을 하면 얘 원래 대명사 이름은 이거지만 얘를 디메틸레이즈라고 부를 수는 있어서 얘도 항상 맞는 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귿도 애매하고 리을도 애매하지만 니은이 맞고 미음도 맞으니까 기억이 틀리니까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막 그 교수님이 문제를 낼 때 이런 오류를 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는 게 맞죠. 이게 전체 나라로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학교의 시험 문제 패턴을 익히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죠? 이걸 가지고 이제 모든 보기가 맞다 틀리다 하면 이게 5승의 보기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항상 여러 개의 보기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이걸 다 맞다 틀리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 확실히 맞는 것과 확실히 틀린 것을 구분해 가지고 답을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쉬었다가 2, 3, 4, 5의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